여러분, 꼼찰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다 벗고 있네. 나도 이거 벗어요. 우리가 저기 칸막이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그 방역 잘 지킵니다. 여기 저 우리 스태프들도 다 목욕을 하고 왔어요. 알콜로 목욕을 하셨다는. 들어오려면 목욕 제기를 하고 들어와요. 예, 자, 여러분 방역은 염려 마시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갔다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방역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꼼찰청장 할 얘기가 많습니다. 대권 주자 1위 우리 성렬이 형님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결과 세상이 다 놀랐어요. 금요일에 나온 결과가 아니구나. 금요일에 조사를 해서 월요일이 발표가 됐는데 거품이 좀 빠지는 분위기죠 지금. 그래서 뭐 좀 뇌두죠. 일단 시작이고 그다음에 야권에 다른 주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빠져나가 있던, 그래서 지지자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좀 직결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일 수도 있고 이게 최대치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1대1 대결을 보셨잖아요. 1대1 대결을 보면 그게 바로 윤석열 총장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윤석열 말고는 뽑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야권에 후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 조사 자체가 공평하진 않다.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안철수하고 오세훈을 뺐습니다. 맞습니다.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렇죠. 아니 안철수 오세훈이 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 하더라도 같은 날 대선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년 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왜 빼요? 빼는 이유는 뭐 당연히 윤석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지. 다 이 여론조사에서 설계 단계부터 정치가 개입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이든 뭐 제3세력이든 윤석열 지지율 45%대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보면은 제3세력 후보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을 때 각각의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제3세력 후보 윤석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5%,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6%.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제3지대나 윤석열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걸 물으면은 아이씨 왜 윤석열 가지고 얘기를 하라 그래? 저 같으면 끊어버렸을 겁니다. 선택지가 윤석열밖에 없는데 윤석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 같으면 전화 끊어버리지. 근데 이게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기사가 나온 게 윤석열 출마 시 투표 여부 제3세력으로 출마 시에 찍지 않겠다 46%, 찍겠다 45.3%.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얼마나 지지율이 탄탄한가 이거를 조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마치 윤석열 지지율이 45%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착시 현상을 노린 기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 필요도 없는 기사인데 지금 언론들이 윤석열 띄우기 아주 거의 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윤석열 안 돼라고 말하는 언론은 없어요 거의. 장영진밖에 없어. 예, 그래요. 아니 보면은 윤석열을 일단 키워놨어. 이 푸시를 계속 유지시키고 그 여당 후보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도움을 드리겠다 아마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아이 참.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심합니다. 조중동이 거의 죽고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게 사실 그게 일단 저는 오히려 참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중동 외에 다른 언론들도 상당수가 윤석열 띄우기에 동조하고 있고 공중파들 같은 경우에도 SBS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다음에 MBC를 제외하고 KBS 역시도 상당히 우호적인 보도가 많아요.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죠. YTN도 뭐 비슷하고. 그러니까 진짜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MBC니 뭐 저희 같이 이제 아주경제니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윤석열 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30몇 % 때문에. 사실은 적게 나온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점점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바로 광고하고 저기서 서 계시는 소재인 변호사님 빨리 모시고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딸기청 딸기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하시죠? 딸기청 딸기잼. 우리 저 소재인 변호사님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우리가 좀 더 맛있게 먹어서 약 올리자고요. 또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로렐라 딸기청 딸기잼. 네 그래요.
지난해 품절 대란이 있었던 박효병 농부의 클로렐라 딸기청과 딸기잼이 판매를 재개합니다. 얼마 전에 황교익 선생 나왔는데 네. 맛있다고 하세요. 황교익이 맛있다고 했으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다 여러분들 황교익이 굉장히 까칠한 사람인 거 잘 아실 겁니다. 푸드 칼럼니스트. 네. 그 양반이 괜찮다고 했으면 말도 안 거예요. 자, 클로렐라 딸기란 영양가 높은 클로렐라 배양액으로 딸기를 키움으로써 딸기의 당도가 훨씬 높고 과육도 단단해서 최근에 그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딸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딸기청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딸기청이 이제 아무래도 액체 속에 있다 보니까 흐물흐물할 수 있는데 네. 와, 이건 마치 무슨 밤을 먹는 것 같아요. 아, 밤보다는 훨씬 좀 부드럽습니다. 네. 클로렐라 딸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딸기가 바로 충청남도 홍성의 박효병 농부가 재배하는 클로렐라 딸기인데 박효병 농부는 클로렐라 딸기를 재배하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2018년 홍성을 빛낸 홍성인에 선정됐고요. 2019년 충남 농어촌 발전상을 수상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클로렐라 딸기 명인입니다. 현재 클로렐라 딸기 생물은 전량 판매가 됐습니다. 이 맛있는 딸기를 소비자가 놔두겠습니까? 다 팔렸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박효병 농부의 클로렐라 딸기로 만든 딸기청과 딸기잼입니다. 직접 키운 클로렐라 딸기로 잼을 만들어서 정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딸기청은요, 청을 만들 때 나오는 물을 과감하게 버리고 과육을 듬뿍 담아서 보기에는 예쁘지만 맛은 더욱 좋습니다. 네, 클로렐라 딸기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딸기잼 역시 오직 딸기와 설탕만으로 맛을 냈습니다. 물, 향료, 방부제, 색소 이런 거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가장 클래식하고 자연스러운 딸기잼의 맛이라고 자신합니다. 클로렐라 딸기잼 300g 8,100원, 클로렐라 딸기잼 600g은 13,300원. 이 가격에 이거를 살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클로렐라 딸기청 300g 7,600원, 클로렐라 딸기청 500g 12,3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딸기 명인 박효병 농부의 클로렐라 딸기잼과 딸기청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여기에 딸기잼에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보통 딸기잼에 한천이 들어가거든요. 발라 먹으라고 했구나. 발라 먹으라고. 근데 전혀 없어요. 이거는 진짜 100% 딸기잼이에요. 딸기로만 만들었는데 다른 게 안 들어갔네. 그리고 색깔이 일부러 빨갛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색소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색소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 딸기잼은 이렇게 딸기를 졸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갛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특히 딸기 물을 버리면은 맛있는데 그것도. 근데 그걸 딸기 물을 버리고 그 안에 과육만 가지고 만들었다면 색깔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천 같은 게 안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딸기 물을 그냥 그대로 쓰려면 한천을 넣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양을 부풀릴 수가 있거든. 근데 진짜 엑기스만 가지고 했네. 오. 이게 다른 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맛을 보면 알거든요. 제가 잼을 잘 안 발라 먹어요. 근데 이거 되게 맛있네요. 딸기잼을 발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거의 진짜 맛있어요. 설탕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설탕도 별로 안 들어갔는데 맛이 정말 딸기 맛이 나네요. 딸기 맛만 있네 거의. 신 변호사님한테 소 변호사님과 신 변호사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어떡해요, 뭐 드셔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딸기잼 좋아하실 것 같아, 느낌에. 네, 저 저거 먹어봤잖아요. 클로렐라 딸기. 그래, 작년에도 광고했어. 야. 딸기잼은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응? 괜히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많이 들어간 딸기잼은 이게 딸기 맛잼이지 딸기잼이 아닌 거. 이건 아주 딸기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딸기에 얽힌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철에 딸기 나는 시즌이거든요. 이제 좀 약간 들어갈 때가 되긴 했는데 우리 아들내미 가졌을 때 딸기를 혼자서 2박스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보고 제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 그 생각이 나가지고. 딸기 참 맛있다. 딸기찜 맛있다 이거. 잼도 맛있는데 생물은 더 맛있었을 것 같다. 네. 이게 저희가 먹는 방송 초반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 방송을 찾아봤는데 진짜 맛있는 거 할 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어. 특히 우리 김재현 기자가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말을 못해요. 표정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요.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아, 이거는 맛있어서 잼을 먹어야겠습니다. 밥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 이 딸기잼을 한 가지로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리아 아시죠? 군대리아. 군대리아. 군대리에서 먹는 그럼. 햄버거. 네. 그 햄버거의 중간에 패티 안에 뭘 넣어주느냐면은 딸기잼을 넣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딸기잼 때문에 군대리아를 안 먹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딸기잼으로 넣어주면 먹겠어. 그래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거는 군대리아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군납 딸기잼.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군장병들의 사기가 무척 올라갈 거예요. 이거 전투력에 그냥 급상승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로렐라 딸기 청딸기잼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저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재 변호사님 아주 완벽한 방역의 어떤 모범이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은경 청장한테 무슨 표창장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를 저기다 벗어놓고 왔는데. 아이고, 그래요. 자, 혼자만 지난번에 안 걸렸어 보니까 요리조리 잘 피해갔습니다. 우리 장영진 부장. 이럴 때 코로나 걸려서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한동훈이가 불쌍해서 오만하세요. 고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거든요, 그 페이스북. 근데 첫째 줄만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러니까 원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하나만 보는 한 문장 한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렇지. 전체적인 취지를 보는 건데 네. 한 세 번째 줄까지 읽으니까 이건 검찰한테 뭐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취지로 읽혀서 한번 뭐 만약에 고소가 된다면 그렇게 항변해 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거기 뭘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왜 안 했느냐, 할 수 네. 있는데 안 했느냐 그 얘기였고. 그렇지. 아니 저 누구 한동훈이가 반부패 부장이었으면은 그거 수사했어야지. 왜 안 해? 왜 안 해? 이 말인데 그거를 뭐? 고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장영진한테 개 발렸으면 좋겠어. 네, 우리 동훈이 형 알겠습니다. 나의 베프. 베프라고 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베프라고 제목을 그걸로 해줘야. 정해야겠다. 나의 베프 한동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 안 했어 그게 한 세 번째 줄까지만 읽으면 왜 안 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줄만 딱 떼놓고 보면은 뭐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취지를 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원래 원래. 취재봐야 돼. 근데 그 단어도 맨 뒤에 대가 아이자 대잖아요. 네. 그 어이자 대는 내가 한 사실이나 직접 본 건데 그 아이자 대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약간 이건 간접적인 사실하는 거라서 그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한동훈 형 너무 그 치졸하게 말이야. SNS에 올린 걸 갖고 말이야. 장영진 따위가 올린 걸 갖고 그걸 고소를 걸난다 그러면. 덕분에 조회수가 폭증했어요. 폭증했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동훈하고 이렇게 또 적대적 공존 관계를 유지하시는구만. 아이 좋네. 예, 그래요. 근데 베프로 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대상도 있습니다. 저희 베프가 누굽니까? 빤스 아니에요, 빤스. 빤스가 몇 번을 날 고발을 했는지 몰라. 네. 최소한 5번은 한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다 물리쳤습니다만은, 정말 좀 피곤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고소할 때 가서, 아니, 그걸 왜 부르나 몰라, 경찰은. 지가 알아서 그 각하를 하든지 하지. 그럴 수도 뭐 후직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정말. 자, 우리 장용진 우리 위원님은 한동훈의 베프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선언하는 바입니다. 자, 수재인 변호사님은 윤석열
대권 주자 지지율 1위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대권 주자 지지율 1위의 여론조사 자체를 저는 그것만 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믿기는 신빙성이 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안철수 오세훈 빠졌더라고요. 당연히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권 지지율을 합치면 그게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잘 이제 정치에 대한 건 제가 이제 평론이 영역이 아니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윤석열이 정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아셔야 돼 이제. 이제 또 그 부분도 공부를 또 이제 해야 되는 건가요? 아셔야 돼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윤석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율이 빠지는 분위기고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은 그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의미를 두진 마시고.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김건희 씨 그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예요? 뭐 어제까지였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지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지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서 네. 돈을 받은 것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조작을 했을 때 그 범죄 성립의 기수 시기를 돈을 줬을 때로 보느냐, 아니면 뭐 주식을 샀을 때냐, 아니면 뭐 최고가를 쳤을 때냐, 뭐 이렇게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 검찰이 의지가 있으면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의지가 있으면은 뭐 남아 있는 혐의 갖고 네. 그렇게 해서 기소할 수 있고 재판받게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조국 추미애 두 분의 터무니없는 그런 의혹을 갖고 범죄로 만드는 그 기술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소시효에 얽매이시는 것 같은데 검찰을 너무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없는 범죄도 만드시는 우리 검찰 아니겠습니까? 공소시효 문제가 이제 3월 10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돈을 건네준 시점이 3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기수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주가 조작에 들어가서 저는 이익이 실현됐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주가 조작을 해서 가장 최고치가 됐을 때 그때가 공소시효의 시작이다, 출발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범죄 수익을 확보한 그 시점부터라고 보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좀 솔직히 그건 조금 늦다는 생각은 들어요. 돈을 건네준 시점과 이익 실현 사이에 공소시효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중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최고치를 쳤다는 얘기는 주가 조작이 끝나서 효과가 최고조로 발현됐을 시점이니까 그때를 잡는다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끝났는데 그 여파가 마지막까지 남은 시점이니까 거기가 이제 종교 시점이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요. 공소시효 판단은 누가 합니까? 유권 해석을 누가 해요? 법원에서 하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판사가 공소시효 넘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땅땅땅. 이러면 무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면소 판결이 되는 거죠. 네. 야, 그 판사들 잘 만나야 되겠네. 이 부분은 판례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판례가 최고액인 걸로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지났거나 한참 전에 지났거나 아직 좀 남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네. 네. 3월 10일은 아니고 3월 10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자료를 좀 자세히 봐서 어디쯤이겠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온 거로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수사는 끝냈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수사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1월부터 소환 시점을 조정을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취재가 돼 있었는데 당장 그때만 해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엄연히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라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되는 부장검사들이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손으로 어떻게 총장 가족을 불러오겠냐. 그것만 내가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전직 총장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검찰총장의 가족 또는 검찰총장을 검사가 소환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일단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뭐 방송 중에 먹습니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죠. 네. 아니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처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부인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건이 3월 10일에 끝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5년 정도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검찰의 이제 수사 자료 내용들을 보면 몇몇 변호사님들은 이거를 검찰에서는 실무로 10년간으로 공소시효라고 보는데 15년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되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대부분의 기사나 그리고 검찰의 실무 과정에서는 10년을 공소시효로 잡는다고 얘기가 나와서 기사들도 전부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살펴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마 15년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이득 액수를 높게 잡아서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이득액에 따라서 또 그렇죠. 형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액수가 좀 고액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는 이렇게 하고요. 요즘 LH 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 저 성렬이 형님은 공정 이런 것들이 깨졌다라면서 청년들에게 크게 좌절을 주는 사건이라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렬이 형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LH 문제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으면 진작에 하시지. 사실 LH 문제 이것도 민변에서 폭로한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얘기를 몰랐느냐? 알만한 사람은 법세련에서 다 알았어요. 법세련에서 이거를 폭로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변에서 한 거예요. 민변하고 참여연대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서 한 건데 그러면은 민변과 참여연대처럼 민간 단체가 이렇게 찾아내는데 검찰은 뭐 했냔 말이에요. 솔직히 그것부터 좀 따져야 돼요. 공정, 상식, 정의를 외치는 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만한 말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이제 국정감사 당시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검사들이 술 접대 받은 거 확인되면 내가 사과하겠다. 그 퇴직하는 날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사과 안 했어요? 사과 안 했습니다. 그냥 나가는 날까지도.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면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정말 희한하게 돈을 버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를 어떻게든 간에 감옥에 보낸 다음에 자기가 나머지 재산을 헐값에 콜라당 먹어버리는데 야, 그 기술이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거는 공정이 아니며 그거는 뭐 젊은 세대들한테 박탈감을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몇백억, 몇천억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감을 못 느껴요. 맞습니다. 근데 몇 억을 떼갔다 그러면 되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바로 와닿기 때문인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액이라서 그 고액을 여러 번 해먹었기 때문에 아예 내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나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보면은 정말로 공정이라든지 법치를 따진다면 장모님 문제부터 좀 해결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법치와 공정을 얘기하기에 앞서 사실 윤석열 총장의 장모권과 연루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재택 선생님이 굉장히 좀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적인 것만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가족들이랑도 굉장히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혼자 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조사받을 당시에는 검사들이 대놓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스럽다는 얘기 못 들어봤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공정과 정의가 있었다. 그리고 상식이 있었다면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야죠. 말을 막 맞춰가지고 네. 이걸 먹을 수가 없었네. 입에 넣으려다 말았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오늘 방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 회수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멀리 놓겠습니다. 멀리다 놓으세요. 멀리다. 예. 자꾸 먹게 됩니다. 자꾸 먹게 됩니다. 이게. 예. 자 그래요. 소면 네, 저도 이걸 봤는데 이제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패 방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뭐 한국 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여러 법조항이 있지만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거는 부패방지법이거든요. 근데 부패방지법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 죄를 범한 자,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이 아는 제3자가 이걸로 인해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 사기 이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다. 네. 이걸로 지금 이제 수사든 공소든 이 조항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추징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법 구조를 보면 부패방지법의 수범자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처벌을 받는 거고 공직자에게 정보를 받아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3자는 밝혀진 경우에는 이제 몰수 추징을 당하는 그런 재산을 위치에 있는 몰수 거고 재산은 몰수 추징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예. 과연 이게 입증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적용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법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부패범죄법상 아우, 그래서 아이고, 우와. 우리 추미애 장관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저희 방송에서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모신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그냥 방문. 박시영 TV 나오셨다가 네. 또 이렇게 또 들러주셨는데 우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 아유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저 그만두시고 굉장히 많이 얼굴이 편안해지셨습니다. 네.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오히려 좀 쉬려고 했는데 너무 팩트 체크를 안 하고 막 기사가 나가는 것도 있고 오, 그래서 아 이건 좀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글을 쓰다 보니까 네. 바빠졌어요. 우리 저 장관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특히 또 터무니없는 검찰총장에 의해서 참 우리 법치가 많이 우스워졌는데 여기 권위를 다시 세우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에 또 산 증인이자 또 길라잡이로서 그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은? 그 SNS 글을 쓰다 보니 네. 밤 늦게 쓰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올리기도 하고 예. 또 간간히 뭐 다스베이다도 나가서 요즘 페이스북이랑 방송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바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장관님 요즘에 우리 윤 씨가 네. 야인이 됐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장관님 그만두실 때 같이 그만두면 좋을 텐데. 그만두면서 뭐 온갖 또 정의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네, 그냥 혼자 주장하다 말겠죠. 그동안은 검찰총장이니까 네. 뭐 언론이 많이 봐줬잖아요. 네. 봐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신격화 시켜놨죠. 지금 뭐 조선일보는 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네. 전면에 나섰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네. 유리 어항 속에 든 물고기 신세가 되는 거죠. 네. 다 관찰이 되고 네. 검증이 돼야 되고 예. 체크를 당해야 되니까 예. 뭐 그걸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요즘 희한하게 그 추미애 전 장관님 때나 조국 전 장관님 때랑 다르게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검증을 안 하고 싶어하는 느낌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씨 그 사무실을 가는 것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니까 아무리 전직 검찰총장이고 가족이더라도 좀 공개적으로 만나는 거는 피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자주 보임에도 네. 언론이 비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건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이제 무조건 뭐 강아지 끌고 가는 사진도 네. 인도주의적인 검찰총장 모습을 그리려고 했으나 네, 이 반인도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여졌고 다시 또 그런 점퍼 차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이 또 서민적이다라고 하려고 네, 추내보 검찰총장처럼 보이려고 했으나 네. 또 혹시 저게 검찰 수사를 앞두고 뭐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아, 그러네. 여기 제목처럼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사람들이 의외의 장면들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또 의도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전 총장한테 어떤 분이 조언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돌려 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입당을 해라. 이게 뭐냐면 너 돈도 없고 조직도 없으니까 입당을 해서 빨리 돈은 해야 많아요. 된다. 예.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 거죠.
이 말은 돌려보면은 너 돈 없고 너 따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너 그걸로 어떻게 대통령 할래? 이 말로 들렸고요. 철학을 가져야 된다. 그럼 철학이 어느 한 날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는 철학도 없지 않니? 로 들리고 그다음에 욕먹을 각오해라. 이거는 너 부인하고 장모는 어떡할래? 라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장이 고차원적으로 돌려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도 그런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아, 장관님 너무 궁금한 게 감찰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 부인과 관련해서는 뭐 좀 파악하신 게 있으셨나요? 법무부 계실 때. 그거 파악을 해서 네. 징계 청구를 한 것이죠. 오. 네.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돈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 드러난 거 말고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제 부인이 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돈 문제로 네. 조국 장관을 신란을 하고 장관에서 내려오게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을 테니까 네. 그 논리로 자기 잣대를 들이대야죠. 그러면 부인 돈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사실은 꽁트에서 네. 김건희 씨 사무실을 21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지금 임시 사무실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풍자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동안 감찰 지시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시였어요. 특히 그 판사 사찰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간 건 아니고요. 네. 네, 그게 이제 법원에서 그 효력 정지 임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뭐 그런저런 것도 아마 사퇴하는 동기로도 작용했지 않나 싶어요. 아, 네. 사퇴하는 동기로. 오.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예. 문제는 드러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뭐 그냥 인사만 하러 오셨는데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대검 차장은 계속 가야 됩니까? 아니면 좀 바꾸셔야 될까요? 그거는 저기 현재 법무부 장관님이 재청권자니까 예. 불러서 물어보시면 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 예, 그래요. 저도 한 말씀. 아, 좋습니다. 예. 그 처음에 여성 정치인으로 정치 입문하셨을 때부터 네. 굉장히 팬입니다. 너무 영광이고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처음 봐 저런 모습. 하나도 내용이 안 들어가지고. 아까 너무 들어오실 감사합니다. 때 딱 보고 어머라고 하시는 표정.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예. 네,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추 장관이 앞으로 좀 큰 역할 많이 해주시고, 예,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들 뭐 갑자기 이렇게 생방송 중에, 예, 요미로, 예, 우리 저 장관님을 만나 뵀어요. 여쭤볼 말씀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뭐, 저는 장관님이 다른 방송 나오셔서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 갖고 오던 이슈잖아요. 꼭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거였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는 낙산사에 갔다 오셔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지. 바로 네. 그 시점이었어. 네, 그래서 그때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봉화마을에 가셔서 인사를 드리는 걸 봤는데 그 앞과 뒤에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쭤보지 그랬어. 그 내용은 저번에 다른 방송 나오셨을 때 얘기를 해주셔서 아까 저기 댓글에 또 마스크 쓰라고 해가지고 결국 써서 근데 제가 마스크가 이거 아동용 마스크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귀여운데요? 요새 제가 좀 살이 좀 빠져가지고요 아동용 마스크도 대충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앙증맞습니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우리가 또 잠깐 LH 얘기를 하잖아요. LH 얘기. 예. 네. 그렇죠. 방지법 얘기하다가 흥분이 가시지가 않네요. 제가. 그 추미애 장관님도 5배 몰수하자는 법안 네. 입법하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 그 길은 추미애 장관께서 직접 윤석열을 경험해 보니까 또 검사 집단을 경험해 보니까 어떤 길이 있는지를 아시는 것 같아. 거기다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도 올리셨잖아요. 그 살얼음판에 올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피를 본다라고 이제 저는 봐왔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고 추미애 전 장관님 때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라 사실 그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를 계속 상상하게 됐는데 저희만 해도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다음날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땀이 나고 이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으면 카카오 택시고 뭐 이런 아니 뭐 받으니까 카카오 택시지 받으니까 서부지검인 경우도 있어. 그쵸. 저번에 저희가 한참 비판할 때 서부지검에서 연락이 왔었지. 그러면서 내 사건이 아니고 저 유시민 장관 건이 자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이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아니 뭐 자료가 있으면 자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전화하는 목적 자체가 출석을 요구를 했다기보다 나 너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그래 언제 갈까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자료만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넌 아직까지 카카오 택시지? 조금 있어봐. 서부지검이라고 올 거야 이제. 조금이라도 더 청렴결백하게 해서. 아니, 추미애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생각이 난 주제가 이제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과연 지금 징계 중인데 받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했었는데 저도 지난 시간에 좀 갑작스럽게 나온 주제여서 꼼꼼히 검토를 잘 못하다 보니까 좀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징계 의결 자체는 끝났고 이제 징계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중에는 뭐 해임이나 뭐 면직 이런 중대한 처분이 아닌 이상 정직 정도면 사표를 받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억울하게 징계를 당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표를 안 받아준다면 그게 오히려 더 부당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법적으로는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징계가 만약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는지는 또 검토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사표 내기 직전에 한 일이 이문정 검사로부터 그 모해증죄 사건을 직무유전시킨 것이거든요. 그거는 한동훈 채널A 사건에서 감찰을 중단시키고 뭐 자문단을 소집하면서 이렇게 사건을 뺑뺑 돌리면서 수사를 방해한 것과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도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 계셨더라면 징계 사유를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충분히. 그렇다면은 그렇죠. 사표를 받지 말고 징계 사유를 사실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빛의 속도로 사건 이전하고 그다음에 딱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참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좀 이렇게 이거를 좀 다뤄봐야겠다.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박사 과정 이제 2차 학기 들어가는데 행정법을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근데 행정법 연구를 하는 와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학기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검사 징계와 관련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검사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잘못이 뻔히 있는데도 과연 총장이라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 한 가지하고 이번 건, 그러니까 징계 의결 전에는 사표를 받아주지 말라고 한 것은 징계를 받고 나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취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징계 의결을 했는데 집행하기 전에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를 안 받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법의 해석인가? 유용성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과연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법의 해석인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몇몇 행정법 학자들한테 여쭤보니까 본인들도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고. 법의 허점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법 내용으로 보자면 당연히 안 돼야 정상인데 의결 전에 내보내주지 말라 그랬으면 의결이 됐으면 받고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죠. 네. 그런데 당연히 그런데 의결이 됐는데 집행을 정지시켜 놓고 사표를 낼 수 있다면 이거는 꼼수 아니냐? 그럼 누구나 다 그런 방법 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허점이라보다는 판례가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판례가 개구멍을 만들어준 거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그 개구멍을 잘 찾아 나갔다. 개구멍으로 들락거린 거는 뭐죠? 아무튼 진짜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네. 말씀을 좀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인 겁니다. 제가 이제
당연히 의결전에 나가지 말라 그랬으면은 집행 받고 나가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집행 정지를 걸어놓고 사표를 낼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그래도 우리 집 회사에서 사과 방송하고 왔어요. 지금. 아 진짜. 아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장 기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그 부분을 깊이 검토를 못해서 좀 혼선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3월 22일이 공소시효가 만료일인데. 네네.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공소장은 이미 다 마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애초에 이걸 이제 법무부에 보낼 때. 보고서를 쓸 때 공소장까지 다 써서 감찰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건을 다시 받아오면은 바로 공소장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그러니까 한동숙 감찰부장이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안만 돌아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궁극적으로 방법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지휘권 거. 행사하는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3월 6일 날 이게 공소시효가 끝난 게 이제 그 죄수잖아요. 그렇죠. 최 씨인가? 하여튼 뭐 네. 예, 최 씨인데 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은 공소시효가 지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인정하지 않은 김모 씨하고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 더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로서는 3월 5일 혹은 3월 6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고 중요하진 않았죠. 네. 3월 22일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때 만약에 이제 공소 제기가 되면 이제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 3월 22일 전까지만 기소가 되면은 뭐 되는 것이죠. 현재 보니까 법무부에서 관련 서류 기록 일체를 다 보내라고 해서 일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무리를 한다면 법무부에 있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기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은 1만 페이지짜리 종이 자료를 읽는데 한 3, 4일이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그 수사 보고서 받았을 때도 네. 1만 페이지였는데 네. 그 1만 페이지 보고서를 올린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이성윤이 뭉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한명수 전 총리 건 관련해서는 받은 지 4일 만에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속독이지 속독. 다 안 봤다고 봐야지. 그걸 어떻게 1만 페이지를 다 봐요? 그거는 인간이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1만 페이지라니까 사실 좀 이렇게 우리 그 헌법학 교과서가 10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네. 그게 10권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저희가 읽는 소설책들 있잖아요. 그렇게 글자가 많지 않은 뭐 생각할 필요, 기억할 필요 없는 소설들 그런 200페이지, 190페이지 그 정도 있는 소설책도 읽는데 1시간 반, 2시간 이상 걸려요. 꽤 걸리죠 시간이. 근데 그것만 딱 대입해서 보면은 1000페이지면은 이제 20시간 걸린다는 얘기고. 아니 시간 거기에 무슨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한마디 한마디 꼼꼼하게 해석해야 될 그런 언어들 아니에요. 무슨 소설처럼 뭐 감성의 설렁설렁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줄거리가 있습니까? 대충 건너가도 뭐 큰 무리가 없습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그 몇 페이지라고요? 10,000페이지입니다. 10,000페이지. 10,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만 유일하게 그 10,000페이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 읽어왔던 거고요. 그 회의에 있었던 6명의 검사들은 아무도 이 10,000페이지를 다 못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일하게 이문정만 이거는 잘못이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진짜 읽어보고 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읽었더라도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다른 결론 내지는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결론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그랬을 사람들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오징어를 빼셔가지고 왜 혼자 드시냐고 말씀드리려고 주셔갖고 네, 그 마음 잘 알지.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입에 자꾸 오징어 냄새가 입에 얌 테이블에 받아 먹자. 받아 먹자. 네. 그리고 저는 요 근래 언론의 보도 자체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에 하나는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날짜를 맞추려고 온 검사들을 비판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윤 검사장이 불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 보니까 날짜가 맞지 않아서 조율을 하는 과정에 이 자료를 조금 더 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었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예전에 뭐 LCT 건 관련해서 석동현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서면만 받고 무혐의 처리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왜 불응이라고 보도를 하냐 이거죠. 요 근래 차규근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출입국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불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불응을 한 것이 아니라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사 일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님이 재판이 일정이 빡빡하게 차 있어서 우리가 16일에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6일에 출석하겠다고 마지막으로 대답한 이후에 갑자기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나옵니다. 차규근 본부장 검찰 소환조사 불응.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어떤 조사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뭐 누구를 조사할 때는 그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이거는 기준도 다르고요, 잣대도 다르고,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누가 그렇게 파이프라인이 돼가지고 막 언론에다가 풀합니까? 그 차규근 본부장 쪽 오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수원지검 수사팀이거나 아니면 수원지검 수사팀 보고 라인에 있는 누군가여야지 알 수 있는 정보들만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빨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차규근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를 했었잖아요. 기각됐잖아요.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또 계속 출석을 요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잠깐 무리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속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을 괴롭히겠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먼지털이식 수사이거나 괴롭히기식 수사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보통 차규근 본부장처럼 이렇게 고위직 인사를 구속 영장을 칠 때는 수사가 거의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어느 정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사람을 부르겠다, 그리고 그 날짜 안 맞는다고 불응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검찰의 지금 현재 목적, 수원지검 그 이정섭 부장검사의 목적이 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기, 망신 주기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요 근래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역점을 두고 있던 수사가 몇 개 있어요. 하나는 김학의 전 차관건이었고, 하나는 이제 월성 원전 그렇죠. 그 경제성 그 평가 조작 뭐 이런 거였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했었던 그 재판에 다녀왔는데 대전 다녀오신 거예요? 네, 네. 대전까지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네, 재판 저희는 취재를 하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얘기한 걸 듣고 저희가 뜨억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공무원 2명을 구속영장을 쳤다. 네. 구속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요? 구속 왜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질문이 남는 거예요. 원래 구속하고 원래 매일 부르려고 구속하는 건데.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지? 저희가 설명을, 그 변호사님이 하시는 설명을 좀 더 들어보니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들을 잡아둔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의 구속이 백운규 전 장관이라던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하위 공무원들, 일선직 공무원들이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불러서 정말 사건 수사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찌르는 거죠. 너 가족 어떡할 거야. 가족 잘 키우셔야죠. 아들은 지금 이번에 군대 간 것 같은데, 또 아들 대학 가던데, 취직한다던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약해지거나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진술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 한명숙 총리에 대한 모해 위종 사건 같은 경우에도 딱 그랬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거짓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 응하지 않으니까 아드님 생각하셔야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 협박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 네. 이 나쁜 새끼들 아닙니까? 그 진짜 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뭐냐면, 공판 준비기일이었어요. 이번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이 공판 준비기일이 뭐냐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피고인이랑 검찰이랑 그런 걸 하는, 이제 앞으로 증인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향후 재판의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자리인데,
이날까지 조사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 자료를. 진짜요? 네, 그러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 자료까지 안 보여줬다면은 이 사람들은 재판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문제가 많네요. 이게 지금 그 공무원들이 문서 삭제한 그걸 재판받는 네, 지금 맞습니다. 다녀오신 거죠. 장용진 TV 제가 그때 봤었는데 한번 주제 다루셨었잖아요. 지금 이 공무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그 변호인께서는 이 장용진 TV에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문서를 별지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 구별하셨더라고요. 네. 사진, 이력서, 뭐 쓸데없는 거, 뭐 무슨 문서들을 저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들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변호인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변호인들이 그날 재판에서 한 얘기도 왠지 그 장용진 TV를 본 것 같아요. 이게 변호인이 하는 거예요. 뭐 봤든 안 봤든 그걸 변호인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530개 정도의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490개는 관련 없는 파일이고 그 중에 40개 정도, 50개 정도 파일은 버전 1, 버전 2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버전을 지운다는 것까지 범죄가 된다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일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보면 몇백 개를 삭제한 것처럼 해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것처럼 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그 대부분이 보니까 뭐 공개된 뭐 언론 인터뷰 기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진 어디 뭐 사진 찍은 자료집, 사진도 들어갔고 백서, 자료집 뭐 백서 이런 것도 이력서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지우는 거는 그냥 공무원이 자기 일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그다음에 한 절반 정도가 백업 파일이었어요. 백업 파일이고. 백업 파일이고 그래서 백업 파일은 원래 자동으로 생성됐다 되는 거라서 자동으로 지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검찰이 참 장난질 쳤구나. 저도 그러니까 그거 진짜 그걸 제가 하나하나 세는데 세다가 재밌더라고요. 원래 이게 노가다라 그러잖아요. 그 노가다예요. 맞아요.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간색 칠을 하고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칠하고 하나씩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판이 시작된 그 앞뒤로 기사들을 보면은 되게 저는 황당하게 느꼈던 게 윤석열 전 총장이 나가면서 이 사건의 동력이 없어졌냐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근데 저희 취재로는 이 재판 기소되기 전, 그 재판 시작되기 전 이미 수사팀에서 이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가를 내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뭐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인사가 될 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좀 별개를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역점을 두고 하는 수사인데 거기서 이탈을 한다는 거는 이 수사에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라는 건데 그 검찰 인사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나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동력이 없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잡아두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 이걸 억지로 끌고 가신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수원지검장하고 대전지검장이 어떻게든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힘마저도 사실 얼마 못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결단을 내려고 하겠죠. 네. 그 최대치는 올 7월일 겁니다. 7월? 예, 7월에 검찰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아, 그때가 이제 사실상 윤석열의 임기 종료 시점이니까 원래로 하자면은 근데 또 아니 근데 원래 하반기기도 7월에 하니까. 정기 인사가 있어요. 하반기기도 하니까. 예, 네. 7월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왕창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검찰총장이 이제 취임을 할 겁니다. 3월 지금 아마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새 검찰총장이 최대한 빨리 임명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조남관 차장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 윤석열의 아바타처럼 한 굴 거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차장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이제 총장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권한대행 시킬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없다? 딴 놈들은 뭐 믿을 수 있는 거 같냐? 그러니까 빨리 새 총장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쪽으로 이미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분을 추천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뭐 이분이 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새롭게 제가 취재하고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이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뭐 저 검언유착 사건이 원래는 이게 대검 감찰부로 가 있었는데 이거를 뺏어서
중앙지검으로 보내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원본을 보낸 게 아니라 사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본 배당이라고 사본 배당, 그러는데 네. 사본 배당을 그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아,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네. 안 되는 줄 알면서 끌고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계속 가게 그렇습니다. 되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안에 공무원들이 뇌물을 주고받거나 돈을 받은 게 있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 거고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좀 유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거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이제 공용 서류를 삭제한 거 그게 이제 형사 문제가 된 거지 그 외에 정책에 관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저는 이게 형사 사건으로 갈 문제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가 듭니다. 그렇죠. 내부에서 만약에 이제 파일을 허가받지 않거나 네. 혹은 중요한 파일인데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지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징계받을 수 있대. 이 재판이 첫 재판이었는데 듣고 있다가 굉장히 황당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운 파일 자체가 여태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굉장히 경제성 평가랑 연관이 돼 있는 파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재판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혀 아닌 게 더 많을걸요? 관계 없는 그러니까. 게.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나라도 경제성이랑 연관이 있는 걸 하나 찾았으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감사 앞두고 싹 그냥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정리했다라는 걸 네, 보이더라고요. 정리했다고 봐야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감사라고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하냐. 이거는 감사 방해 너 잘못하면 욕먹는다. 너 잘못하면 징계당한다. 이런 정도 경고 정도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성 평가를 막 엉뚱하게 이끌기 위해서 파일을 지웠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전혀 엉뚱한 파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공무원들이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내가 괜히 귀찮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네. 안 지우고 그냥 감사 받았으면 그냥 뭐 경징계 뭐 나왔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형사사건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지운 건 맞으니까 삭제한 건 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검사들 정말 많이 지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저희들 찾아오는 민원인들 억울합니다. 검사 때문에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민원인들 얘기에 90%가 나는 분명히 증거 자료를 냈는데 검사가 어디를 빼돌리는지 없어졌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 복사본을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은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게 증거자를 맞아요. 겨우 찾아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런 없어졌어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예. 실수로 검사들 없앴으면 지들이나 잘하라 그래. 이씨. 그건 관리 잘 안 해서 없어진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검찰에 낼 때는 원본은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원본은 내면 안 돼요, 진짜. 예. 그리고 약간 흐지부지 됐는데 서부지검 캐비넷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검사가 가면서 캐비넷 안에 있는 서류를 통째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소송 관련 서류를. 아, 그게 없어지니까 민원인들이 없어졌다고 쌩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뒤지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캐비넷 채로 발견됐는데 그 캐비넷이 특정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쫙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서부지검 캐비넷 사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되게 한번 난리 났어. 그것도 제법 몇 년 됐는데 지금 검찰이 맨날 뭐 경찰에 뭐 점검 뭐 어떻다는 하는데 참 하나도 나올 게 없어. 지금까지 제가 경찰도 취재를 해봤고 검찰도 취재를 해봤는데 경찰이 조금 더 적은 액수의 돈에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흔들리는 건 똑같습니다.